많은 분들께서 자리로 돌아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세션 2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도 조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현장에서는 심포지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심포지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한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가시면 만족도 조사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께 선착순 150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포지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 소중한 의견 잘 수렴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We're now conducting a satisfaction survey here on site. We'd like to hear from you so that we can make next year's symposium even better. If you are on site, please scan the QR code to access the satisfaction survey page. And the first 150 people to complete the survey will receive a free gift. We'd like to hear your feedback about this symposium. 네, 다음으로는 오늘 저녁 환영만찬에 참가하시는 연사분들께 드리는 안내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환영만찬에 참석하시는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본 세션이 종료되는 4시 50분 저희 스텝의 안내에 따라 랜딩관 1층 입구로 함께 이동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랜딩관 1층 입구에서 오후 4시 55분 만찬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4시 50분 세션이 끝나는 대로 저희 스텝의 안내에 따라 랜딩관 1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those of you who will attend the welcome dinner banquet tonight, please follow our staff member to the landing result entrance on the first floor and take the shuttle bus heading to the dinner banquet venue at 4:50. 네, 세션 2도 마찬가지로 4분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준비된 시간 내에 세션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표자분들께서는 20분 내로 발표 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session will be proceeding as the same as session 1. And we'll be hearing from our 4 speakers. We'd like to kindly ask presenters to keep the presentation time to about 20 minutes so that we could wrap up the session in the time allotted. 네, 그럼 세션 2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you to the first speaker of session 2. 네, 첫 번째 발표는요. 보건의료 ODA의 이해와 한의학 ODA의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의 개원 교수이신 남복현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Dr. Gohyun Nam, the leading scholar of Yonsei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남복현 교수입니다. 오늘 헬스케어의 ODA 현황 및 한의학 ODA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현재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역시 이런 부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헬스케어 ODA 현황과 한의학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Ladies and gentlemen, we would like to ask for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조작에 약간의 기술적 오류가 있는 관계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발표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움직일까요? 아, 네, 잘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t's move on.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장 먼저 한국의 헬스케어 ODA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한의학의 ODA에 있어서의 주요 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의 ODA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DA, 즉 Official Donation Assistance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헬스케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OD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역량과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기회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 기반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분명해야 하고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도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기구와 경영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중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의 ODA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건 ODA 부분에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한국이 ODA를 시작했던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이때는 수여국이었습니다. 국제 파트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국립의료원이 지어졌던 것이 그 ODA의 하나였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설립되었기 때문이죠. 1958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진두지휘를 해서 1960년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950년대에서 1961년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에서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으로서 한국에서 온 젊은 보건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연구 기회를 통해서 한국 보건제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이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가 되었을 때 한국은 최초로 OECD DAC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2010년부터 발효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ODA 프로그램이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중요 기관들이 생겼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금과 국제협력
집단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설립이 되었고 헬스케어 ODA에 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기관들이 한국 ODA 활동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ODA를 담당했던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공부문에서는 국제개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서 많은 작업반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EDCF, 코이카 그리고 코피 등을 포함한 기관들을 통해서 공여와 그리고 원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 부분을 포함한 민간 부분들도 이행기구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외 NPO나 CSO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리 조직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헬스케어 부분의 이니셔티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기관과 민간 부분의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요국의 니즈에 부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한국의 헬스케어 ODA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 규모의 증가는 상당히 컸었는데요. 2024년까지 갔을 때에는 6조 2천억 달러, 6천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스케어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4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어서 상당한 부분이 전체 ODA 중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등이 헬스케어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헬스케어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헬스케어 지원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전문 기관인 의료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역 의료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모자 보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그 한 예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병원 운영 컨설팅과 의료기기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을 해냈습니다. 선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피 기관에 의한 선진 사례들입니다.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의료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헬스케어 인프라 개선, 헬스케어 전문가 교육, 또한 전염병 관리, 역량 강화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염성 질환, NCD 질환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컨설팅과 민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들이 이 부문을 위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고 공공과 민관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헬스케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ODA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체계와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편법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한국에서는 민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포함이 됩니다. 공고, 지침,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우리의 ODA 프로그램들은 지침, 디렉티브의 산하에서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ODA가 실행될 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도에 처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이 나왔는데요. 2021년에서 2025년이라는 3차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종합 이행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의 계획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조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전 기구의 정렬이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개발 SDG와의 정렬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인태 지역 전략도 국가 의제로 조율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니즈에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춘 ODA는 각국의 현황에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선별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라고 하는 PCP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재단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에 외교부를 통해서 정부 정책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한의학 ODA 시스템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한의학의 ODA 생태계는 매우 독특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의료 행위들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고 효능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규제 기준 틀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 증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기반의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정과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또한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전문가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대중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안전도와 호감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 개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면서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한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제 협력기구 또한 WHO 등과 같은 기구들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단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점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이런 강점을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서 R&D의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자면 시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임상 증거가 넓지 못하다는 점, 문화적, 규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이 모두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이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신시장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한다면 다른 전통의학으로부터의 경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지적재산권, 그리고 경기가 하강을 일으킬 수 있을 경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교제적인 난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한의학 ODA의 미래 방향과도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5개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한의학 ODA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많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문 컨설팅 기관들과 해외 기관들 그리고 코피와 같은 기관들과 함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 인력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의학 ODA를 위한 증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 ODA에 대한 설명과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남복형 교수님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통의학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한국과 ADB의 협력과 역할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인간사회개발실의 김재균 보건 전문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speaker is Dr. Jae-gyun Kim, Health Specialist at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of Asian Development Bank. He'll be presenting on the topic of harnessing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for achieving health and well-being, the strategic role of ADB in Korea in providing technical support in the Asia-Pacific region countries.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보건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균이라고 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J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균이라고 하고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중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So for my presentation, I'll be 예, 저는 발표를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ADB의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ADB의 보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특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과 ADB가 아시아태평양의 TNCM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네, 그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은 다자개발협력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MDB라고 하는데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DB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세계은행이죠. 월드뱅크.
그래서 월드뱅크의 아시아 지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설립 멤버고 이 기여도가 우리나라가 한 8순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그런 이런 그 개발도상국들, 중저소득 국가들의 개발 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꽤 그 커버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남태평양 섬나라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지금 날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 쪽, 그다음에 이제 코카사스 3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총 48개국의 중저소득 국가가 이제 멤버 국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수는 지금 3,000명 좀 넘는다 그러는데 한 3,700명 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무소는 4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DB 보건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DB에서는 저희가 헬스 섹터 디렉셔널 가이드 2030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런 글로벌 한쪽에서의 키 트렌드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주요하게 보이는 게 이 데모그래픽 시프트, 에이징, 고령화, 그리고 이 고령화에 따른 이제 유병률의 변화. 원래는 이제 감염병이나 이제 어큐트 디지즈 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NCD, 만성 질환 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국제 보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국제 개발 협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아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 쪽.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전통의학을 뭔가 좀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는데요. 혹시 이 청중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리저널 코오퍼레이션 쪽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 때도 많이 봤죠. 이제 백신 프로큐어먼트 쪽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 코비드-19 의약품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조금 국가에서 이제 센트럴라이즈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센트럴라이즈가 되면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리저널 코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이제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랑 그 중남미 지역은 좀 잘 돼요.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이 있긴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배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스레트.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최근에 엠팍스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어쩌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국가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오냐 안 오냐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이제 큰 파도처럼 오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ADB에서 이제 헬스 쪽을 바라볼 때는 저희는 조금 질병 중심보다는 전체적인 보건 시스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overnance policy 쪽이 있어야겠죠. 전체적인 내셔널 폴리시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헬스 퍼실리티들,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들 그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 헬스 워크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헬스 파이낸싱과 인센티브 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프리페어드네스 앤 리스폰스 쪽은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헬스 섹터 디렉셔널 가이드이긴 하지만 사실 ADB는 굉장히 조금 애자일합니다. 애자일하고 좀 유동성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는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의학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쪽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코비드-19 때 ADB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백신 프로큐어먼트 쪽에서도 이제 코박스 파실리티랑 좀 비슷한 APVAX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백신 공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그 팬데믹 미래 팬데믹 준비를 위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보편적 건강 달성이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서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 그 High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재난적 의료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가 UHC 인덱스는 굉장히 좋은데 이 재난적 의료 그 비용 소비는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징 쪽, 고령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그 만성 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뭔가 좀 고소득 국가에서만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부유층에서만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통계를 보면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지역, 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다 포함해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으로도 보면은 하인컴은 물론이거니와 로우 앤 미들 인컴, 로우 인컴 컨트리들까지 다 만성 질환에 대한 죽음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도 주목을 해야 될 분야이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 관리에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령화 쪽에서도 전통의학이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쪽이고요. 기후 변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클라이먼 미티게이션이고 클라이먼 아답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전통의학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답테이션 쪽은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답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리스크를 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제 헬스 시스템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말라리아, 댕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국가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사를 봤어요. 말라리아가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통 이야기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 쪽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헬스 쪽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금 ADB와의 협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ADB 헬스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팬데믹 전에는 되게 작았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에서 4%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팬데믹 때 30%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6에서 10%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예상하고 있는 거는 2.1 빌리언 US 달러고요. 이제 보건 쪽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한 2.7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보건 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게 월드뱅크거든요. 월드뱅크에서 한 해 투입 예산이 보건 쪽으로 한 4.4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수준인 거죠, 세계은행에. 근데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랑 중남미 지역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 지역의 예산으로만 본다면은 ADB 쪽이 가장 예산이 많은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좀 이분하게 나눠져 있죠. 이제 남아시아 쪽이 좀 많고,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패시픽 쪽, 그다음에 센트럴 웨스턴 이스트 에이시아 쪽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의학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조금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중의학과학원과 최근에 이제 고령화 관련된 산업 사업 하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청들은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여기에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을 좀 만나기를 희망하고자 이제 온 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ADB 같은 경우에는 뱅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론 사업이고요. 이제 유상 원조가 제일 크고, 근데 무상 원조도 있습니다. 그랜트랑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도 있고, 저희는 또 프라이빗 섹터도 굉장히 그 인게이지먼트 하는 거를 장려하기 때문에 산업 쪽도 이제 강희정 대표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의학과 국제보건이 이슈인가? 전통의학이 국제보건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네 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들도 전통의학을 국제보건적인 이슈로 보지 않고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ODA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 여기에 계신 청중분들은 제가 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2018년이라 좀 아웃데이트된 거긴 한데 이때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계속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필리핀에 있는 아클란 프로빈스라는 곳의 모성 사망입니다. 이제 이거는 코이카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전통의학 사업은 아니고 모성 보건 사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기획조사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코이카 측으로 이제 가면은 그래서 가서 쭉 보여줬어요. 이제 그 한 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8년에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11분이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를 보면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죽었는가 이 산모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이카의 뭐 보건 전문가들도 와 계시고 WHO도 와 계셨고 이제 뭐 Provincial Health Officer, Municipal Health Officer 다 그 보건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셨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당연히 그 모성 사망의 그 3 딜레이 뭐도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헬스 퍼실리티를 왜 못 갔는가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보편적 건강 보장에서의 리퍼럴 네트워크 얘기도 나오고 막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텐던트 앳 딜리버리예요. 출산했을 당시에 어떤 의료인이 같이 있었는가. 보면은 이 힐럿이라는 게 그 필리핀 전통의학 조산사분들이에요. 11명의 죽음 중에 5명이 전통의학 조산사한테서 딜리버를 했는데 이게 프로포션으로 봐더라도 굉장히 높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는 사람은 망치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통의학이 이런 문제에 그런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 조금 통계를 봤을 때에도 이 좀 저소득의 프로빈스들은 이 힐롯에 의한 출산율이 10%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필리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WHO 자료 갖고 왔는데요. 2018년에 그 지금 강희정 대표님 그 발표에서도 같이 달렸던 그런 그 레포트입니다. 같은 레포트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국가들에서 트래디셔널 앤 컴플레멘터리 메디슨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어디냐? 그래서 보면은 예스가 초록색이고요, 핑크색이 노고요. 이 하얀색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자료 조사를 할 때 서베이를 쫙 뿌려요. 그럼 이제 그 서베이에 답을 안 해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까지도 이제 좀 초록색으로 본다 치면은 사실상 핑크색이 거의 없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통의학 혹은 대체의학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학을 국제보건적인 이슈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각 국가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프론트라인 헬스 워커들,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들이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고소득 국가들은 다 보건소, 보건지소마다 다 의사분들이 계시죠. 이제 공중보건 의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를 통해서 의사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제 좀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바랑가이 헬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주로는 필리핀 조산사분들이 정식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분들이 이제 헤드를 맡고 계시고 이제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 지역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학 의료인이 이 프론트라인 헬스 워커들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1차 보건 의료가 이 보편적 건강 보장을 이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정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실 이 1차 보건 의료가 전부 다 맡을 거예요. 전 지역과 국민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 정도나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는 사실 이 전통의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전통의학이 일초보건 의료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source poor situation, 자원이 많이 없어서 그런 이유가 사실 많은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학 의료인에게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국민들의 헬스 아웃컴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전통의학 의료인들이 이 일체 보건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통가 같은 경우에 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드렸던 통계인데 정신병 환자들의 99% 넘게 전통의학 의료인들한테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가 전체에 전신과 의사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막 생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전통의학 국제보건에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없어요. 뭐 이제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같은 하는 글로벌 펀드 같은 것도 없고요. 이제 모자보건 같이 이렇게 큰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펀딩을 해주는 데도 없고 또 기후 변화 같이 이제 메이저 트렌드도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WHO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네, 여기 WHO 2%에서 지금 계신 분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WHO 내에서의 그런 포션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예산적인 문제로 이 상황이 더 많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통의학이 강한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또 중국, 또 대만도 있겠고요, 또 인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OECD 국가면서 이런 도너 펀딩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WHO에서 낸 그 트래디셔널 메디슨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제 2023년까지긴 하지만 이제 2025년까지 익스텐드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WHO 팀에서 새로운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있긴 한데 그 드래프트를 살짝 봤는데 아주 크게 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전통의학 분야는 이제 상황이 막 빠르게 변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골 두 개를 보면은 이제 포텐셜 컨트리뷰션이죠. TNCM이 보편적 건강 보장에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록 포인트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이프하고 이펙티브하게 전통의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조금 표라 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이 크리티컬 인디케이터 쪽이 좀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에서 내셔널 폴리시를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펀딩이 얼마나 알로케이트 되어 있는지. 근데 이쪽을 보면은 다 우리나라에서 좀 연관되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4.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콤에서 많이 할 수 있죠. 또 키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규제 쪽입니다. 이제 규제가 메인은 아니고 이제 안정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규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통의약품이고요. 한약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학 의료인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의학 서비스입니다. 전통의약품에 대한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 식약처만큼 잘 되는 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ODA 자금으로 위프로 쪽에 예산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통의학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의학 역량 강화 쪽도 있을 건데, 이거는 대학가 쪽에서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다음에 발표하실 최한 교수님 부산대에서도 많이 해주셔서 이걸 좀 더 익스펜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비스에 관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또 리서치 쪽 인데요. 리서치 쪽에서도 이건 의료 서비스 전달 쪽이군요.
의료 서비스 전달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의학 시스템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전통의학의 그런 행위가 어떻게 수가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ADB에서 전통의학이 아직 포트폴리오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넣고 싶습니다. 넣고 싶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아무런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프로젝트 예시를 해봤어요. 이제 뭐 Harnessing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for Achieving Health and Well-be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이제 펀딩을 이제 이건 그랜트입니다. 그랜트인데 이제 저희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은 ADB에 그 EAKPF라는 펀드가 있어요. 이게 Republic of Korea E-Asian Knowledge Partnership Fund라는 트러스트 펀드인데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주는 펀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과 협력을 할 시에 굉장히 이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소소하게 한 ADB에서 한 1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남복현 본부장님 뵙기 전에는 너무 작게 생각을 해서 0.5밀리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사실 50억 정도 제가 적어 넣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피에서 좀 펀딩해서 코파이낸싱하는 모델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타겟 컨트리는 지금 위프로 국가들에서 주로 했던 데가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베트남이거든요. 네팔, 부탄도 지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에서 하고 계시는 투르크메니스탄도 좋은 예시가 될 거고 특히 지금 여기 두 분 계시는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좋은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에리어는 이거는 사실 그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 리저널 프레임워크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를 그냥 갖고 온 건데요. 이제 내일 그 위프로 분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 행정 쪽 여기 이제 니콤이 도와줄 수 있을 거고요. 이 규제 쪽도 이제 니콤과 식약처 쪽에서 같이 해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전달 쪽 이거는 공단에서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쪽은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죠. 키움에서도 같이 해줄 수 있을 거고 또 아카데미아, 부산대나 이제 경희대 이런 데서 같이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리저널 프레임워크에 없는 거를 하나 포함을 시킨 게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NCM Products예요.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해보면은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전통의학 한약재 아니 전통의학 품을 통해서 어떻게 신약 개발하고 어떻게 산업화를 하고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라이빗 섹터 굉장히 이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부나 코피나 니콤, 기욤, 식약처, 대학가, 프라이빗 섹터 다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에서 이런 니즈가 있느냐 하면은 있어요. 최근에 필리핀 보건부 장관님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전통의학에 관련된 사업이 또 아니었어요. bengue, 그 결핵이랑 말라리아 이쪽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삐딱에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삐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필리핀의 우리나라의 한국한의학진흥원 같은 곳이에요. 필리핀 보건부 산하에 있는 전통의학 연구소인데 이제 거의 전통의학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나오지 않는 거지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직 트라이앵글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컨트리의 니즈, 컨트리의 그 국가들의 의향,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향은 있고요. 기술 테크놀로지와 예산은 한국에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예산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지만 가지면은 저희가 같이 사업을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죄송하지만 이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관님 감사합니다.
UHC 달성을 목표로 보건 분야에서 ADB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그 기여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보건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ADB와 전통의학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 ODA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최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presenter is Professor Choi Han of School of Korean Medicin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He'll be delivering the presentation. 최한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한의학 ODA 개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한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분들한테 더 잘 설명드리긴보다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ODA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의도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적인 부분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너스레나 과장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접적인 경험 과정에 있어서 과연 전통의학 ODA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이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왔고요. 그리고 23년부터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고민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국가나 테크놀로지 아니면 테크닉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다 협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발표하신 분이 두 분이 묻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누군가는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묶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적절하도록 모든 것을 묶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염이 길러진 줄 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하도 중앙아시아 쪽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사람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제 머릿속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리시피언트 컨트리, 수원국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되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ODA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 정책 과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평가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 오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서 국가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국립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생 가리키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위주인데 역시나 국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외교부 공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기관들을 하나로 묶고 어느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맞춤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흥원에 가진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에도 가진 것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가진 것 많으시고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게 많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장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특정 국가, 특정 시간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 소속입니다.
이 일은 팀워크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한꺼번에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주 투르크맨 한국 대사관, 주한 투르크맨 대사관,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의학진흥원, 보건복지부, 그리고 학교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 이분들을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 하루가 다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ODA가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돈을 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업체와 관련된 분들, 예를 들면 한의학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신다라고 하면 아마 저를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와 관련해서 아니면 특정 섹터에 대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 도움이 없이는 아마 일을 벌리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이후에 한국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거시적으로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산대에는 저하고 같이 일을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본초학에 있어서 김영우 교수님은 본초와 산업 쪽을 담당을 해서 저와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양기영 교수님 아마 이 건물 어디 계실 겁니다. 양기영 교수님은 침구학, 임상에 있어서 저와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 셋이 정말 미친 척하고 하나의 일에 뛰어들면 뭔가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 교수들 모여서 일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팀워크로 해서 겨우 일을 꾸며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논리가 필요합니다. 한의학 ODA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기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 강의에 이어서 좀 더 강론적인 측면 그리고 좀 더 현장에서 적용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이제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과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협회 쪽에서 펀딩을 해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합니다. 보시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한방군의관으로서 3년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대에 있습니다만 사립대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한 역시 산업계에도 있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진단검사를 만들어서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임상연구도 직접 했었었고요. 기초연구도 합니다. 원전과 관련된 것들을 해서 동의시세법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특정 국가, 특정 목표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앱스트랙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ODA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것은 various form입니다. 되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그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었다. 다음 순간 갑자기 임상에 대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various forms of support입니다. 서포트지 저희가 무엇을 직접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of donor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학 산업을 그쪽에 갖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한의학 산업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갑자기 나오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경쟁자를 만드는데 한국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세금이 들어가냐라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 업체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커나간다라는 생각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발전하고요, 사회적인 발전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류도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벨롭먼트와 웰페어를 한꺼번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in recipient country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발전이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해당 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을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만 도움을 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의 발전, 그리고 큰 의미로서의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한의학의 ODA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시는 실패한 예시와 성공한 예시 두 가지가 있고요. 세계 ODA에서 그리고 한국 ODA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한의학과 ODA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ODA, 과연 한국에 있어서의 ODA를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본다면 한국의 문화, 경제, 과학,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한류라고 하는 것도 ODA를 할 수 있다, 그리고 ODA를 한다라고 봅니다. 약간 비유가 조금 비약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보는 것만이 아니고 한류 드라마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각 국가, 타 국가에 있어서 성평등과 관련된 내지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한의학과 관련드립니다. 한국 한의학을 어떻게 ODA에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통상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국의 한의학? 그러면 음양하고 오행하고 오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다만 그것만을 보실 것이 아니고요, 약침도 들어갑니다. 왜? 2024년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한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약재를 어떻게 패키징하느냐, 그 단순한 기술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OD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약간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ODA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셜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어서 공공기관 아니면 공적 기관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있어서는 ODA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개인 회사 아니면 프라이빗 섹터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심으로서 끌어나가는 것은 퍼블릭 섹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코노믹 앤 소셜 디벨롭먼트 내지는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시스턴스인데 저희 한국에서 돈을 대지만 최종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리시피언트 컨트리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코어 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ODA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recipient rather than donor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ODA 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 분석 내지는 수요에 대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 보면 중점 협력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시작됐고 직접적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오너십과 얼라이먼트와 파티시페이션이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가 원하는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한의학이 ODA를 접근하는 개념은 조금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세계의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200여 개 정도 됩니다. OECD는 몇 개국일까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여 개국이 저희들이 ODA를 진행해야 될 나라라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가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지는 한국 한의학에서 최신의 것을 주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드립니다.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쓰다 남고 우려먹다 남은 사골 끓여 먹은 사골만 드려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신다고. 물론 그런 거 나쁜 걸 드리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관점에 있어서 본다면 해당 국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Effectiveness하고 Performance Based Management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SDG를 사용을 하는데요. SDG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뭐 좀 되게 특이한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각 지방정부,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산시에서 왔습니다. 부산시도 SDG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Effectiveness라는 단어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한국 한의학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로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내지는 유효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퍼포먼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ODA를 시작하면서 저희 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야, 일을 하다가 안 돼도 돼. 막말로 그 나라에서,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어. 정권이 바뀌었어. 모든 정책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소용없죠 뭐. 인정해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니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숨 쉬는 것도 사진을 찍어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단기간의 성과만을 보고 간다면 ODA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보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Sustainability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ODA를 진행하고 있어. 의미가 있지. 그런데 말이야, 한의사 빼고 해봐. 한의학에 있어서 한의사를 빼고 ODA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의학도 가르쳐줘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한의사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 ODA 지원이 없어진 이후에도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ODA 기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의사, 한의학에 관련된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시적으로 한의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봐야 되고, 그 경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어시스턴스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많이 말씀하셨던 SDG에 대한 내용입니다. SDG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SDG는 한국 입김이 많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유엔에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많은 SDG 중에서 저희하고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SDG 3라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3 말씀을 드리면요. 3-1, 3-2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4를 한번 보겠습니다. 3-4를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에서 보시면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하는데, 한국 한의학 20년 전에 제일 잘하던 거 뭐였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중풍입니다. 지금은 좀 역할이 좀 덜해졌죠.
저희들은 이미 쓰지 않고 사골까지 다 우려먹은 것들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A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A는 금연입니다. 금연침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에 있어서 본다면 중독입니다. 요즘 또 중독이 유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침을 가지고 마약이라든가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컨트롤하신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죠. 3-7을 보신다면 산전산후와 관련된 것들 사업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3-8이라고 하면 한방의료보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3-9 환경과 관련된 말씀 또 하셨는데요. 약초 재배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재배할 수 있는 곳과 아닌 곳들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죠? 하실 분이 없으실 거라고요.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가 거의 95%실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송 교수님 같은 분 드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다른 연구나 아니면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 비해서 올해 쓴 논문의 개수가 한 10개쯤 줄었습니다. 재작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제가 올해 받은 펀딩이 1,700입니다.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KF에 가서 연구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로와 격려를 해드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ODA는 어렵습니다. 그럼 ODA를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까? 라고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ODA 예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6조, 7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7조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얼마일까요? 계산하는 방법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제로 쪽에 조금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누어 쓰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표적인 ODA를 하고 있는 게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ODA 내지는 성공적인 ODA와 실패한 ODA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실패했던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릴 거는 하이티의 라이스 마켓 디스트럭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1986년에 독재 정권이 물러나면서 IMF에서 정부 지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24.6 밀리언 달러에 대한 론을 지급을 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보시면 마이애미 라이스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쌀이 아주 싼 가격으로 엄청나게 하이티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이티에 있어서의 쌀 산업이 근본까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쌀 산업에 있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모든 쌀을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쁜 결과를 보인 경우죠. 다음은 차이나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평가가 보면 이런 네거티브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그 아시아개발은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론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론은 빚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론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합니다. 왜냐하면 빚이거든요. 언젠가 갚아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진행했던 건 death trap 그리고 디플로마시를 여기하고 연계시킨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인바이러먼트하고 휴먼 라이트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도 하고요. lack of transparency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중국 정부가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빌린 건 지방 정부이지만 그 지역 정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들은 중국 재료와 중국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야 라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다음에 좋은 이해는 한국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의 ODA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저 구닥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골까지 우려먹은 그 나중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맨 나중에 있는 석세스 스토리라는 거하고 can emulate 했다라는 점입니다. 7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GDP 수준이나 내용을 봤었을 때 한 10위권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7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아까 200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90개의 계단을 점프했다라고 하는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경험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십니다. 왜?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못했는데 올라갔네. 저거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되고요. 그것들이 한국 정부가 돈을 적게 준다라는 것보다는 더 큰 용기와 어떤 롤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은 코리아 프로그램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라고 해서 코피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어떤 되게 환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느껴주죠. 그래서 코리아와 어떤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코피아라고 하면 농업입니다. 한국 농업이 ODA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한국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예를 들어 70년 전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쌀 농사가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도입니다.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경험들은 참 대단한 것이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옥수수 산업에 관해서 한국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려진 예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예시를 저희가 피하고요. 뒤에 있었던 이 예시를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4가지 내용은 빼놓고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이 슬라이드는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강점이라고 한다면 70년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돈이나 할 수 있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경험은 제공 못합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lack of ODA experts and experience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ODA를 못 받아본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면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은 ODA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은 ODA의 새로운 롤 모델입니다. 한국이 요즘 ODA에 있어서 되게 뜨고 있는 이유는 거의 유일하게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 관계가 상당히 큽니다. 인도도 역시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인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 한의학은 경험도 없고 해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경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도 있어 봤고요. 사립대, 국립대도 다 있어 봤고요. 임상시험센터도 형식적으로라도 뭐 있겠지만 제가 운영도 해봤고요. 저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SCI 논문을 넘어서 SSCI 논문도 1년에 한두 편씩 씁니다. 그러면 이런 제 자체의 경험은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개발 전략이란 걸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략을 정리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코어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타 국가, 그냥 OECD 국가와 나머지 국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한의학의 수준을 어떻게 특정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렇게 짜봤습니다. 나머지 160여 개 국가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있어서 컴피턴스를 저희가 높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개발 국가의 조산사 말씀을 하셨었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MD가 가서 설명하는 것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한다라고 했었을 때 MD는 쫓아냅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1993년에 그 난리였던 과정이 있었었죠. 그 과정에 있어서 전통의학이 얼마나 마이너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말로 타 국가에 있어서 그 전통의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왜? 얼굴 마음도 딱 나오잖아요. 넌 우리 같아 라고 하죠. 제가 요즘 이제 수염이 기른 이유도 그렇겠죠. 그래서 리시피언트 컨트리에 있어서 TM 데벨로프먼트를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어 비전이라고 한다면 Successful Experience가 있고요. 이 경험은 거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발전했어.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나라 대통령이 저한테 편지 하나 써주세요. 뭐냐? 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진흥원, 국립대, 그리고 병원, 국립병원 이걸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짜줄게요. 5년, 10년이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는 교과서가 싸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겠죠. 전략과 고리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디지니어스 TM 컴피턴스를 저희가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에 있어서 임프루먼트를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Resolution of Inequality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서 본다면 전통의학으로서 이러한 ODA를 한다, ODA를 나간다라는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앞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도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 연구를 제가 자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밖에 안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있어서도 저희처럼 70년의 경험을 얘기하지 못할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코어 밸류는 오너십, 얼라이먼트, 그리고 participation,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SDG, 그리고 aid, harmonization, partnership and sustainable network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점은 뭔다면 한의학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점이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학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이 카테고리 안에 들기 때문에 한의학만을 위한 것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화를 한다라기보다는 유효성을 확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저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농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한 10억만 주시면 제가 어떤 국가든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미국 쪽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너스리를 떠는 이유는 저 말고도 전문가가 많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해주시는 본초학 그리고 침구의학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팀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레퍼런스는 제가 이 논문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DOI 번호가 10.13 or 14A/JKM 24019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논문으로 된 것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시고요. 요즘은 GPT가 알아서 또 쭉 번역해주고 요약까지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르크멘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투르크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의학센터를 설립을 하고 한국 한의학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제공할까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 내지는 저희한테 요청하는 국가는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십니다. 제일 문제는 저희는 미리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보면 보이는데 도리어 후발 국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부터 해서 전 한 6년 정도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한의학 연구원에서 또 경험들도 했었고요. 군의관들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에도 잠깐 있었고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OD에 관련된 이해를 더 하시고 국가에 있어서 정책 방향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떤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정말 효과적인 ODA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혜국 중심의 ODA, 지속 가능한 ODA를 위해 또 어떤 모델을 만들면 좋을지 설명해 주신 최한 교수님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의 마지막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ast speaker of the session. Folk medicine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Korean cooperation. 예, 우즈베키스탄의 민간의학 한국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드 미라크 히모프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our next speaker, Dr. Jashid Mirakhomov, Director of the Republican Scientific Practical Center of Folk Medicine in Uzbekistan.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t the beginning of my speech, I want to speak 예.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더욱 공고히 되고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환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of the folk of or traditional system 예, 그리고 또한 전통의학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문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통령령 3968호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민간요법에 대한 의료활동 허가를 위한 특별위가 보건부 산하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care to the population.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통의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통의학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절차와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의료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뿐만 아니라 전통의학을 활용한 의료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적 수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보건부에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의료활동에 대해서 위생 규칙과 규범 그리고 위생 표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령 혹은 조례 3968호에 의거해서 특별위가 창설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민간요법과 관련된 의료활동 허가를 위한 특별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은 의료 전문 분야의 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통의학에 기반한 의료행위의 절차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게 3111, 그러니까 3111호 규정입니다. 2018년 12월 29일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의 방법을 활용한 의료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동원되는 장비와 기술 수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개발하였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 전통의학 의료활동과 관련된 위생 규칙과 규범 그리고 위생 표준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 활동을 위해서 이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한 위생 규칙과 규범 그리고 위생 기준이 이제 추가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2017년 6월 2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강요회의 결의안 405호에 따라서 승인이 된 의료활동 허가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전통의학에 기반한 전통의료 서비스 제공을 이제 허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대통령령 4668호입니다. 2020년 4월 10일에 마련이 되었고요.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추가 조치라고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부 그리고 고등특수교육부에서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통의학과 관련된 과학실무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리퍼블리컨 센터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전통의학 과학 공화국 실무센터는 국가기관의 법인 자격으로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민간요법센터를 고등의료 교육기관과 공공의료 전문학교에 개설하자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저희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있어서의 훌륭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통의학의 핵심 센터 국가이고 특히 이제 나이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저희 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전통의학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비단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에서의 확대를 위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화센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한의학진흥원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저희 임상센터 간에 있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협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이콤의 오피스하고 실험실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건복지부 측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을 오셨고요.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저희 센터에도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석하셨던 대학 교수분들께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주셨고요.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저희는 대구 한약산업 전시회에도 참여를 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협력을 더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메디컬 코리아 행사 그리고 의료 관광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였었고 또 전통의학 본초
관련된 트레이닝에 2023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약 제재 생산센터에서 함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에 한국한의학진흥원 측에서 저희를 방문하셔서 GMP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코이카 측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의사들 또 학생들한테 전통의학에 대한 좋은 교육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 특히 침술 관련해서 훌륭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콤스타에서 타시켄트에 있는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의안입니다. 2022년 5월 20일에 발효가 되었고 RP25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치료를 위한 약초의 재배, 처리, 그리고 광범위한 활용의 조직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약초를 프로토콜과 기준상에 포함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썸머 캠프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썸머 캠프 때 실제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산과 자연에서 예, 이러한 건강의 의미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한의학진흥원이랑 같이 협력을 하여서 전통의학 한약재 관련해서 또 역량 강화, 연구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년짜리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이 되겠고 총 사업 예산은 500만 달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대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PCP 2025호인데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보건부 사이에서 협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예, 이 협약에 따라서 보건 정책, 보건 행정, 그리고 임상 전문가, 그리고 생의학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션에서도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앞서 세션 2의 네 분의 발표자분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전달 받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성함과 소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3학년 이효은입니다. 네, 연자님들 발표 듣고 저는 전통의학 ODA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듣고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로컬이나 거기 임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아카데미에 요구하고 싶으신 것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연구는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초 연구는. 근데 임상 로컬에서 하든 그런 임상을 하는 한의사도 이런 전통의학 ODA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뭘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마 답변을 채한 교수님께 요청드려야 할까요? 어느 분께 질문을? 최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아까 ADB 설명해 주셨던 ADB 네. 설명해 주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인데요. 이제 임상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ODA나 국제보건 쪽 일을 하시려면은 보건학 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학 석사 취득 이후에 이런 국제보건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제 국제기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학계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 뭐 NGO도 있고, 컨설팅 펌도 있고, 이제 코이카나 코피 같은 국가기관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커리어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질문자분 그리고 답변해주신 김재균 보건관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렇게 지금 채한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주실 게 있다고 하셔서요. 채한 교수님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학 아닙니다. 보건학 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협력학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짧고 명쾌한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답변 해주신 채한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오늘 첫째 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세 번째 세션으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내일 오전에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포지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심포지움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하셔 접속하시면 만족도 조사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 선착순 150분께 기념품을 증정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열리는 여기 신화월드에서 출발해 제주 시내 그리고 제주 공항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 제주 신화월드 랜딩관 정문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시간에 맞춰야 할 텐데 여러분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셔틀버스가 운영되니까 보다 자세한 셔틀버스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환영 만찬에 참석하시는 귀빈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세션이 종료된 직후 바로 저희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랜딩관 1층 입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만찬장으로 가는 버스를 함께 탑승을 하시고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For those of you who will attend the dinner banquet tonight, please follow our staff members to the landing result entrance on the first floor and take a shuttle bus heading to the dinner banquet venue.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션 1,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